만약에 여러분이 전혀 모르는 언어를 쓰는 사람한테요. 네. 그것도 우리랑 문화권이 완전히 다른 곳에 사는 사람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고도의 철학적인 개념을 딱 한 장의 그림으로 설명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와, 상상만 해도 진짜 막막한데요. 말 그대로 텍스트도 안 통하고 말도 안 통하는 백지장태에서 시작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직 시각적인 이미지 하나만으로 그 복잡한 의미를 온전히 전달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진짜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오늘 저희가 깊이 파헤쳐 볼 주제가 바로 이 흥미로운 지식의 시각화, 그리고 소통의 기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리는 이번 심층 탐구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매일 그 스마트폰 스크롤을 내리면서 엄청난 양의 정보와 스쳐 지나가잖아요. 네, 맞아요. 정보가 너무 많죠. 그런데 그 안에서 진짜 의미를 발견하고 내 삶과 연결짓는 일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나눌 대화는 단순히 텍스트를 요약하는 걸 넘어서요. 네, 하나의 복잡하고 난해한 정보가 어떤 치열한 사유를 거쳐서 아주 직관적이고 감정적인 울림을 주는 메시지로 변환되는지 그 정보 디자인의 경이로운 과정을 한번 해체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오늘 이 논의를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자료가 꽤 특별합니다. 네, 기대되네요. 케어유 뉴스에 매주 금요일 아침에 전해주시는 산으로 출근하는 남자 펜드로잉 작가 김한기 칼럼니스트의 요한복음 16장 예수님의 고별 설교 내용을 저희가 오늘 이 심층 탐구로 정리해드립니다. 아, 그 칼럼이군요. 제가 이번 자료에 담긴 작업 과정을 쭉 보면서 야, 이거 정보 전달의 관점에서 정말 훌륭한 사례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수천 년 전에 쓰인 그것도 스펙터클한 사건 하나 없이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가득 찬 고대 종교 텍스트가 어떻게 한 예술가의 머리를 거쳐서 단 한 장의 펜드로잉으로 시각화되었는가? 네. 이 매혹적인 번역과 변환의 뇌관을 저희가 하나하나 분해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의 배경으로 먼저 들어가 보죠. 좋습니다. 이 모든 작업의 시작점이 바로 아프리카의 차드라는 국가입니다. 아프리카 차드요? 네, 김한기 작가님이 현지 선교사의 요청으로 현지어 성경 번역 프로젝트의 사파가로 참여하게 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필 이 프로젝트의 첫 번째 작업으로 배당받은 텍스트가 요한복음이었습니다. 번역된 텍스트의 의미를 시각적으로 전달해야 하는 사파가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위치죠. 그렇죠. 책임감이 막중하잖아요. 특히 문자에 익숙하지 않거나 해당 종교적 배경 지식이 전혀 없는 문화권 사람들에게는 그림이 가장 직관적이고 때로는 유일한 언어가 되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상황을 한번 가정해보죠. 만약에 여러분이 영화 감독인데 화려한 액션씬이 넘치거나 거대한 전쟁이 일어나는 판타지 소설을 시각화한다고 하면 보여줄 게 참 많을 겁니다. 빵빵 터지는 시각적 요소들이 많죠. 네. 그런데 두꺼운 철학 논문이나 누군가 한자리에 서서 1시간 동안 개념적인 이야기만 쭉 늘어놓는 상황을 한 장의 그림으로 요약해야 한다면 정말 막막하겠죠. 아, 듣기만 해도 답답해지네요. 요한복음 16장이 딱 그런 텍스트거든요. 기적이나 어떤 스펙터클한 사건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 이른바 예수님의 고별 설교로만 꽉 채워져 있습니다. 작가님의 칼럼에서도 그 막막함이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사건은 없고 주로 설교이기 때문에 드로잉을 그릴 만한 포인트를 찾기가 힘들다고 고백하셨거든요. 솔직한 심정이시죠? 여기서 흥미로운 건 이 텍스트 자체가 품고 있는 어마어마한 추상성입니다. 기독교 신학에서 말하는 삼위일체의 구조가 아주 상세히 등장하는데요. 네, 그 어려운 개념이죠. 화자인 내가, 즉 예수님이죠. 그리고 이후에 올 존재인 보혜사 성령, 마지막으로 근원이 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 가지 개념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일하는지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종교적인 맥락을 떠나서 텍스트 자체가 요구하는 인지적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구간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냥 문체 그대로 읽기에도 머리가 복잡해지는 철학적 담론이죠. 근데 진짜 흥미로운 건 당시 이 설교를 직접 듣고 있던 제자들조차도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지 이해하지 못했다고 텍스트에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아, 현장에서 직접 들었는데도요? 네, 눈앞에서 육성으로 듣는 사람들도 이해를 못했다는 거죠. 서로 수군거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바로 그 지점이 정보 전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화두를 던집니다. 텍스트 안에서부터 이미 거대한 이해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이해의 격차요? 네, 우주적이고 영적인 스케일을 설명하는 화자와 물리적인 현실에 발을 딱 딛고 있는 청자들의 이해력 사이의 간극 말입니다.
김한기 작가는 이 대목에서 예술가를 넘어서 일종의 지식 큐레이터로서 예리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이죠? 현장에서 직접 말씀을 들은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는데 수천 년이 지난 지금의 사람들은 어떨까? 하물며 이 텍스트가 형성된 문화적 배경을 전혀 모르는 차대의 현지인들에게 이 개념이 얼마나 난해하겠는가 하는 거죠. 그 대목을 읽으면서 저는 일종의 지식의 저주가 떠올랐어요. 지식의 저주요? 네, 설명해 주시죠. 우리는 흔히 자기가 아는 것을 남들도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거나 그냥 있는 그대로 전달하면 이해할 거라고 착각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아니까 남도 알겠지 하는 오류죠. 네. 하지만 작가는 먼저 정보를 접한 우리가 이 난해한 개념을 생소한 사람들에게 설명해야 할 몫이 있다고 말합니다. 복잡한 텍스트를 원형 그대로 툭 던져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소화기관에 맞게 잘게 씹어서 먹여주어야 한다는 정보 전달자의 책임감을 보여주는 거죠. 정확한 지적입니다. 전문 지식이나 고도화된 추상적 개념을 대중에게 전달할 때 가장 필수적인 태도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내가 이만큼 안다고 전시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인지적 눈높이에서 이것을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하는 치열한 고민이 선행되어야만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니까요. 그래서 작가님은 이 철학 강의 같은 16장의 텍스트를 붙들고 치열하게 고민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그려야 이 복잡한 구조를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 하고요. 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주 흥미로운 전환점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 텍스트에서 작가의 머릿속에 번쩍하고 영감이 떠오는 순간이 차가오는데요. 그 28절 텍스트가 이거죠.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라는 문장입니다. 네, 세상에 왔다가 다시 떠나 돌아간다. 이 영적이고 추상적인 문장을 보면서 작가님은 본인이 평소 취미로 즐기던 아주 친숙한 일상적 개념 하나를 떠올립니다. 평소 취미와 연결을 시켰군요. 네, 바로 등산 용어인 원점 복기입니다. 원점 복귀요? 산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등산을 할 때 출발 지점에서 시작해서 산 정상에 올랐다가 다시 하산할 때 원래 출발했던 바로 그 지점으로 돌아오는 코스를 뜻하잖아요. 작가는 이 고대의 신학적 텍스트를 원점 복기라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물리적인 행위와 연결시킨 겁니다. 텍스트를 공간적인 움직임으로 치환한 거네요. 네, 그런데 여기서 약간 딴지를 한번 걸어보자면요.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장엄한 우주적 하강과 승천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스케일이 어마어마하죠. 그걸 우리가 주말에 산에 갔다가 내려오는 등산 코스로 확 끌어내린 건데 본래 텍스트의 무게감을 너무 단순화시키거나 가볍게 만든 건 아닐까요? 오, 훌륭한 질문입니다. 겉보기에는 그렇게 환원주의적 오류처럼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인지과학이나 뇌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단순화가 아니라 최적화에 가깝습니다. 최적화요? 네, 인간의 뇌는 진화론적으로 신성으로부터 세상으로의 하강 같은 고도의 추상적 개념을 처리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정보를 처리할 때는 뇌의 에너지가 급격히 소모되고 쉽게 피로해지며 기억에도 잘 남지 않서. 머리에 쥐가 나는 느낌이 드는 이유가 그거군요. 맞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뇌는 물리적인 공간을 탐색하고 궤적을 추적하는 데는 아주 탁월하게 진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적 개념을 머리로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면 과부하가 걸리지만 그걸 공간적인 어떤 지도로 그려주면 뇌가 훨씬 쉽게 받아들인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유명한 언어학자 조지 레이코프도 지적했듯이 인간의 언어와 사고는 기본적으로 공간적 메타포에 크게 의존하거든요. 기분이 좋을 때 날아갈 것 같다거나 지위가 높다고 표현하는 것처럼요. 네, 정확합니다. 작가가 세상에 왔다가 돌아감이라는 텍스트를 원점 복귀라는 물리적 이동 궤적으로 번역한 것은 이 난해한 개념을 독자의 뇌에 가장 적은 에너지로 가장 강력하게 각인시킬 수 있는 시각적 닻을 내린 겁니다. 와, 정보 변환의 관점에서 대단히 영리하고 효과적인 전략이네요. 정말 훌륭한 통찰이죠. 그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이 원점 복귀라는 메타포가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 실감이 확 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훌륭한 인지적 통찰이 실제 도화지 위에서는 어떤 시각적 장치들로 구현되었을까요? 이 부분이 정말 하이라이트죠. 네, 청취자 여러분도 지금 머릿속에 도화지를 한 장 쫙 펼쳐두고 저희의 대화를 따라 스케치를 한번 같이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가장 먼저 시선을 끄는 것은 작가가 무대로 설정한 지구본입니다.
세상에 왔다가 돌아간다는 개념에서 세상을 가장 직관적으로 상징한 오브제죠. 네, 그런데 이 지구본이 우리가 흔히 아는 모습과는 다릅니다. 보통 한국에서 세계 지도를 그리거나 상상할 때 무의식적으로 한반도나 태평양을 정중앙에 배치하잖아요. 그렇죠. 익숙한 구도니까요. 그런데 작가의 스케치에서는 과감하게 아프리카 대륙, 그중에서도 이 사파가 쓰일 프로젝트의 목적지인 차드가 정중앙의 센터를 딱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간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는 그 메시지의 수신자가 누구인가를 명확히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아, 수신자를 선언한다. 네, 만약 예루살렘이나 한국이 중심이었다면 차드의 독자들에게 이 그림은 철저히 타인의 이야기로 보였을 겁니다. 중심이 이동한 지구본은 이 고대의 텍스트가 바로 지금 그림을 보고 있는 당신들을 향하고 있다는 목적성을 아주 강력하게 드러내는 디자인적 선택인 거죠. 진짜 디테일하네요. 게다가 컬러를 입힐 때도 아프리카 차드와 텍스트의 배경인 이스라엘 유대 지방을 유독 돋보이게 하려고 디테일하게 녹색으로 강조를 했다고요. 색채로 연결고리를 만든 거군요. 네, 텍스트가 출발한 지점과 도착해야 할 지점을 색채라는 시각적 언어로 단단히 묶어버린 거죠. 훌륭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선은 지구본 위를 날아가는 어떤 존재로 이동합니다. 저 위에서 새 한 마리가 날아와서 지구를 빙 둘러 감싸고 다시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부드러운 곡선의 비행 코스가 그려져 있어요. 여기서 또 하나의 흥미로운 변환이 일어납니다. 앞서 요한복음 16장이 삼위일체의 구조를 다루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아까 말씀하셨죠. 기독교 신학에서 신적 존재는 특정 공간에 제약받지 않고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무소부재를 특징으로 합니다. 하지만 사파라는 평면적인 시각 매체에서 어디에나 존재함 혹은 돌아감 같은 이런 무형의 상태를 표현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투명한 공기 같은 걸 그려야 하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작가님은 하늘을 나는 비행체, 그중에서도 성경 안에서 보혜서 성령을 상징하는 전통적이고 보편적인 메타포인 비둘기 형태의 새를 선택한 거군요. 내 추상적인 영적 상태를 물리적으로 궤적을 남기며 이동하는 명확한 주체로 치환해서 보여준 겁니다. 진짜 치밀한 계산이네요. 그런데 이 그림의 진정한 통찰은 그 개별 요소들이 하나로 합쳐졌을 때 나타나는 전체적인 형태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형태요. 네, 여러분도 머릿속으로 궤적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저 위에서 새가 쑥 내려와서 아프리카가 중심에 있는 지구를 좌우로 둥글게 감싸며 빙 돌고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위를 향해 올라갑니다. 네, 원점 복귀.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좌에서 우로 이 메인 비행 노선이 자연스럽게 어떤 형상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혹시 보이시나요? 가만히 있어보자. 수직으로 내려갔다 올라오는 선, 그리고 지구를 수평으로 감싸는 선, 이거 전체적인 윤곽을 멀리서 이렇게 딱 보면 완벽한 십자가의 형태가 되네요. 바로 그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새가 날아가는 비행 경로인 줄 알았는데 그 궤적 자체가 거대한 십자가를 그리고 있어요. 바로 그 지점이 작가가 이 펜드로잉을 통해 도달하고자 했던 최종 목적지입니다. 차들 중심의 지구, 원점 복귀하는 새의 궤적, 그리고 그 궤적이 만들어내는 십자가. 와, 소름 돋네요. 이 모든 시각적 요소들은 결국 요한복음 16장 전체의 결론부라고 할 수 있는 33절의 핵심 메시지를 향해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33절이요.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평안을 누리라 라는 예수님의 위로의 메시지 말이죠. 아, 이제 모든 포즐이 딱 맞춰지네요. 텍스트 속에서 이 설교를 듣고 불안해하던 고대의 제자들, 그리고 척박한 현실 속에서 이 그림을 보게 될 현대 차대의 현지인들에게 이 그림은 아주 직관적인 시각적 증명서가 되는 셈입니다. 시각적 증명서 좋은 표현이네요. 텍스트의 화자는 세상을 떠나 원래 있던 곳으로 원점 복귀했지만 그가 남긴 존재, 즉 새가 지구 전체를 십자가의 형태로 따뜻하게 끌어안고 날아가는 궤적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되니까요. 정보에 더 얼마나 교리의 주입을 넘어서 그것을 시각적 은유로 재구성해 논리적 납득과 감정적 위로를 동시에 전달하는 것. 이것이 복잡한 정보를 다루는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소통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감탄이 나오네요. 그런데 이렇게 정교하게 계산된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그림을 두고 작가님 주변에서 아주 재미있는 에필로그가 하나 있었다고 해요. 어떤 에필로그죠? 누군가 이 그림을 처음 보고 작가님한테 아주 해맑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저기 지구를 빙 둘러 지나는 게 새야? 아니면 비행기야? 하고요. 슈퍼맨의 한 장면이 떠오르는 질문이네요. 정말 귀엽고 솔직한 반응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림을 아주 물리적이고 1차원적으로 해석한 질문인데 이 가벼운 질문에 대한 작가의 내면적 답변이 오늘 우리가 나눈 비화의 방점을 딱 찍습니다. 뭐라고 답변하셨나요? 작가님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새도 많고 비행기도 낮지만
사실 저건 텍스트가 말하고자 하는 돌보심 그 자체입니다. 라고요. 아, 돌보심. 이 에필로그가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큽니다. 결국 어떤 지식이나 정보, 그것이 아무리 신성하고 고차원적인 텍스트라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치열한 번역과 소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거죠. 맞아요. 그 과정을 통과한 정보는 더 이상 차갑고 딱딱한 논리가 아니라 돌보심이라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따뜻한 감정의 언어로 변환되어서 수신자에게 닿게 된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작가의 그림이 종교적 진수를 넘어서 훌륭한 소통의 예술이 되는 명확한 이유네요. 그렇다면 이 복잡한 의미 변환의 과정이 지금 이 대화를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는 어떤 유효한 의미가 있을까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또 이해할 수 없는 타인의 행동, 그리고 각자의 복잡한 삶의 문제들이라는 난해한 텍스트들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요한복음 16장의 제자들처럼 알 수 없는 미래 앞에서 혼란을 느끼기도 하죠. 네, 김한계 작가가 원점 복귀라는 일상적이고 공간적인 메타포를 통해서 그 복잡한 텍스트의 실타래를 풀었듯이 우리에게도 삶의 혼란스러운 텍스트들을 단순하고 명쾌하게 해석해낼 자신만의 프레임이나 시각적 닻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연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매주 금요일 아침 케아윤 뉴스를 통해 전해지는 김한기 작가님의 펜드그밍 한 장이 우리를 참 깊은 사유의 바다로 안내해 주었네요. 오늘 우리는 사건 하나 없는 추상적인 고대 텍스트가 치열한 고민 속에서 어떻게 원점 복귀라는 친숙한 메타포를 입고 지구본의 중심을 이동시키며 거대한 비행 궤적의 시각적 장치들을 거쳐 결국 타인을 향한 위로의 메시지로 재탄생했는지 그 빛나는 번역의 과정을 함께 해체해 보았습니다. 네, 거듭 강조하지만 하나의 정보가 누군가의 삶에 유의미한 메시지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연결과 종합, 그리고 수신자를 향한 깊은 배려가 필요한지 엿볼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사례였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심층 탐구의 여정을 실실 마무리하면서요. 지금까지 나누었던 논의와는 조금 다른 결의 도발적인 질문을 청취자 여러분에게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우리가 오늘 계속 감탄했던 이 시각적 은유라는 것에 대해서 말이죠. 과거에는 종교적 아이콘이나 거대한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처럼 복잡한 철학과 신념을 담아내는 사회적, 문화적으로 합의된 공유된 시각적 은유가 뚜렷하게 존재했습니다. 네, 그렇죠. 이어지는 현대 디지털 사회에서 우리는 어쩌면 이런 거대하고 깊이 있는 개념을 모두가 단번에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보편적인 시각적 은유를 완전히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오, 상당히 흥미롭고 예리한 관점이네요. 정보 자체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 많아졌지만 역설적으로 그 파편화된 정보들을 하나로 꿰어내서 우리 모두의 뇌리에 깊게 박힐 수 있는 공통의 상징이나 강력한 메타포는 점점 찾아보기 힘들어지는 시대가 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복잡한 가치와 철학을 누군가에게 긴 설명조차 필요 없이 단 한 장의 이미지로 직관적으로 전달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메타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내가 그리는 지구본의 중심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 고민해보게 되네요. 맞습니다. 오늘 하루 쏟아지는 텍스트와 영상의 홍수 속에서 잠시 눈을 감고 여러분만의 강력하고 보편적인 시각적 은유는 무엇일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아주 좋은 숙제인 것 같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이 깊고 치열한 지적 탐구의 여정에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심층 탐구 시간에서 또다시 여러분의 뇌를 즐겁게 자극할 새롭고 놀라운 통찰을 한가득 안고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평안하시고 여러분만의 텍스트를 아름답게 번역해내는 멋진 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